할머니 확인해 보니 같이 오신 1103호분들 아주 깊게 영원히 깨지 마시고요. 며느리는 상냥하게 웃으며 제 입에 보라색 주스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역겨운 약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들이 돈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저는 몽롱한 척 연기하며 그 독이 든 주스를 받아 마시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든 제 머리맡에서 이제 끝났다며 희희낙낙할 때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보라색 독배를 삼킨 줄 알았던 어미가 그 한 모금으로 너희 목줄을 쥐게 될 줄은요. 그럼 제가 어떻게 갚아줬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사연 시작 전 오늘의 이야기 편안히 들으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로 인사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그들이 떠난 방 그리고 복대 속의 비밀. 태국 파타야의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칼날처럼 비집고 들어왔어요.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낯선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침묵이었죠. 에어컨 돌아가는 웅웅 소리만 낮게 깔린 방 안이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휘청거렸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속이 메스꺼웠죠. 마치 독한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다음 날 같았어요. 지훈아? 미진아? 목이 바싹 말라 갈라진 소리가 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욕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바닥에 물기 하나 없이 건조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뱀처럼 기어 올라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거실로 나갔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앉아서 과일을 깎아 먹던 테이블 위가 너무 깨끗했죠. 설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협탁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없었습니다. 제 핸드폰도, 지갑도, 그리고 여권이 들어있다던 그 갈색 가죽 가방도 감쪽같이 사라졌죠. 마치 처음부터 저 혼자 이 방에 있었던 것처럼 그 아이들의 흔적은 지우개로 지운 듯 깨끗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맨발로 호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청소 카트를 밀고 오던 직원이 저를 보고 놀란 토끼 눈을 했죠.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 땅에서 저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외쳤어요. 마이 선, 아들 어디 갔어? 직원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프런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는 직원이 올라왔어요. 그 직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75년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할머니 확인해 보니 같이 오신 1103호분들 오늘 새벽 5시에 체크아웃 하셨어요. 공항 택시 불러서 가셨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지금 시계 바늘은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탔다면 이미 한국 하늘 위에 떠 있을 시간이었죠. 아이고.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직원이 놀라서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얼어붙게 했죠. 버리고 갔구나 싶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로 늙은 어미를 이 말도 안 통하는 남의 나라에 쓰레기처럼 버리고 갔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어요. 여기서 울면 지는 거야. 그놈들이 원하는 대로 국제 미아가 되어 객사하는 꼴을 보여줄 수는 없었죠. 저는 주저앉은 채로 입고 있던 헐렁한 냉장고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었어요. 허리에 단단히 메어둔 복대였습니다.
지퍼를 여는 손끝이 파르르 떨렸죠. 지익. 거친 지퍼 소리와 함께 복대 안에서 묵직한 물건들이 손에 잡혔어요. 빳빳한 현금 뭉치, 보조 배터리에 연결된 예비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짜 제 여권이었죠. 놈들이 훔쳐간 가방에 들어있던 건 유효기간이 3년이나 지난 구멍 뚫린 여권이었어요. 어제 공항 화장실에서 제가 몰래 바꿔치기에 둔 것을 그 멍청한 것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딱 맞아떨어졌죠. 내 이럴 줄 알았다. 썩을 놈들. 천벌을 받을 놈들. 저는 복대에서 진짜 여권을 꺼내 가슴에 품었어요. 서러움 대신 뜨거운 분노가 화산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놈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부터는 전쟁이었어요. 저는 벽을 잡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헝클어진 머리에 초라한 행색이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어요. 저는 직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항으로 가야 했죠. 가서 가장 빠른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택시 뒷좌석에 몸을 실었을 때 차창 밖으로 야자수들이 휙휙 지나갔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죠.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싶었어요. 아니, 언제부터 그놈들이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제 이름은 김말순, 올해로 75이고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의 마포구 시끌벅적한 번화가 뒷골목입니다. 저는 이름 대신 떡볶이 할머니로 불립니다. 헐렁한 몸빼 바지에 기름때 쩐 앞치마, 그게 제 전투복이지요. 30살 젊은 과부 시절부터 30년이 넘도록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뜨거운 철판 앞을 지켰습니다. 손등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고 온몸에선 지워지지 않는 멸치 육수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나는 돈으로 아들놈 대학 보내고 장가 보냈으니까요. 제 등 뒤에 서 있는 저 50억짜리 건물도 오직 떡볶이 국물 팔아 한 푼, 두 푼 모아 올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목숨줄 같은 아들놈이 그러더군요.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고요. 제 땀 냄새는 역겨워하면서 그 땀으로 일군 50억짜리 건물에는 침을 질질 흘리는 게 제 자식놈이었습니다. 급기야는 멀쩡한 어미를 치매로 몰아 태국 호텔방에 버리고 도망까지 쳤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실수했습니다. 30년을 길바닥에서 살아남은 제가 그렇게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다면 큰 오산입니다. 2달 전 서울의 한 번화가 뒷골목이었어요. 매콤하고 달짝지근한 떡볶이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철판 위에서는 새빨간 떡볶이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어묵 국물을 떠내고 있었죠. 이모, 여기 순대 1인분만 더 줘요. 네, 금방 나가요.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한 지 벌써 30년이었어요. 남들은 건물주가 되어서 무슨 고생이냐고 이제 그만 쉬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분식집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죠. 남편 먼저 보내고 갓난쟁이 아들놈 업고 나와서 악착같이 살아낸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이 떡볶이판 닦아가며 번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 뒤에 서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까지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려왔죠. 빵, 빵. 사람들이 놀라 길을 비키자 번쩍거리는 흰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제 분식집 바로 앞에 멈춰 섰어요. 운전석 문이 쾅 열리더니 잔뜩 찌푸린 얼굴의 아들 지훈이가 내렸습니다. 조수석에서는 며느리 미진이가 선글라스를 낀 채 도도하게 내렸죠.
아니, 엄마. 내가 전화 좀 받으라고 했잖아. 지훈이가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어요. 손님들이 떡볶이를 먹다 말고 깜짝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아들을 달랬죠. 장사하느라 못 들었다. 웬일이냐, 이 시간에? 웬일은 무슨, 엄마, 제발 이 구질구질한 장사 안 하면 안 돼?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건물주 엄마 둔 덕 좀 보나 했더니 맨날 떡볶이 국물 냄새나 풍기고 지훈이는 멀쩡한 분식집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철렁하고 국자 걸린 통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죠. 며느리 미진이는 코를 막고 손부채질을 하며 거들었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그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돈독 올라서 노인네 학대한다고 수군거린다고요. 저희 체면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기가 막혔어요. 내 돈으로 산 차 타고 내 돈으로 산 명품 가방 들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체면 타령이라니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죠. 이 철없는 투정이 단순한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놈들의 눈독은 떡볶이가 아니라 제 등 뒤에 서 있는 50억짜리 건물을 향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아들의 눈빛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보였죠. 챕터 2 평온한 일상에 스며든 독. 그러니까 내 말은 쪽팔리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도장만 찍어달라고. 지훈이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떡볶이 판 옆에 신경질적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철판 위에서 끓고 있던 빨간 떡볶이 국물이 튀어 흰 봉투에 얼룩덜룩 묻었습니다. 방금 도착해 분식집을 걷어차던 기세 그대로 아들은 주변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너 또 사업한다고 깝죽거리는 거냐? 지난번에 말아먹은 게 얼마인데 또 대출이야. 저는 행주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기름때 묻은 손으로 봉투를 열자 담보대출 동의서라는 굵은 글씨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기가 막혔죠. 이 떡볶이 판 닦아가며 번 돈으로 대학 보내고 장가 보냈더니 이제는 제 노후가 달린 5층 건물까지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번엔 진짜야. 이번에 투자하는 건 무조건 대박이라고. 이 건물 담보로 딱 5억만 융통해줘. 1년 안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엄마, 나 엄마 하나뿐인 아들이잖아. 아들의 눈빛이 순간 애원하듯 바뀌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 뒤에 숨겨진 탐욕을 보았습니다. 저놈에게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말 잘 듣는 현금 인출기일 뿐이었죠. 저는 봉투를 구겨서 아들 가슴팍에 던져버렸어요. 꿈도 꾸지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빚쟁이한테 쫓겨서 길바닥에 나앉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 엄마. 지훈이가 팔을 휘두르며 대들려 하자 옆에서 명품 가방을 껴안고 서 있던 며느리 미진이가 급하게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진이는 코를 찡그리며 손부채질을 하던 태도를 싹 바꾸고 저를 보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은 소름 끼치는 미소였죠. 여보, 그만해요. 어머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겠지. 가자. 아들은 씩씩거리며 차에 올라탔고 미진이는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뒤따라 탔어요. 흰색 세단이 굉음을 내며 골목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날 미진이의 그 싸늘한 미소가 끔찍한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평소라면 코빼기도 안 비치던 며느리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현관을 들어서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었죠. 어머님 계세요? 저 왔어요. 네가 웬일이냐?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채로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미진이는 식탁 위에 가져온 것들을 주섬주섬 꺼내 놓았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한약 박스와 처음 보는 색색깔의 건강 음료들이었죠. 어머님, 지난번에 저희가 너무 심했죠? 그이가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제가 잘 타일렀어요. 이건 어머님 드시라고 사온 보약이랑 비타민 주스예요. 요새 어머님 기력이 너무 없어 보이셔서요. 미진이는 살갑게 웃으며 주스병 하나를 땄어요. 보라색 액체가 찰랑거리는 컵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게 몸에 그렇게 좋대요. 특히 머리 맑게 하는데 최고라던데. 어서 드셔보세요. 됐다. 쓴 거 싫다. 아유, 하나도 안 써요. 달달해요. 제가 어머님 생각해서 큰돈 주고 사온 건데 성의를 봐서라도 한 모금만 하세요. 네. 미진이는 컵을 제 입가에 바짝 들이밀었어요. 거절하기가 민망해서 저는 컵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달짝지근하면서도 끝맛이 묘하게 비릿했죠. 마치 쇠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약 냄새 같기도 한 맛이 혀끝에 남았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님. 매일 오전에 와서 제가 챙겨드릴게요. 분식집 나가시더라도 건강은 챙기셔야죠. 미진이는 빈 컵을 받아들고 싱크대로 가서 씻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선 며느리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 같았죠. 그게 웃음을 참는 것인지 긴장해서 떠는 것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문제는 그 주스를 마신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핑 돌았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바닥이 울렁거려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머리야. 단순히 빈혈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 양념을 만드는데 고추장과 설탕 비율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죠. 30년을 눈 감고도 만들던 양념인데 머릿속이 하얀 백지장처럼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모, 여기 오뎅 국물 좀 더 줘요. 손님이 소리치는 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멍하니 서 있다가 손님이 제 앞까지 와서 어깨를 흔들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죠. 아줌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잠깐 딴 생각하느라. 손이 파르르 떨려서 국물을 그릇에 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결국 그날은 일찍 장사를 접고 집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녁 장사를 준비하려고 멸치 육수를 불에 올려놓고 잠깐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다는 게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만 거예요. 얼마나 잤을까 싶었죠.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러 눈을 번쩍 떴습니다. 불이야. 부엌으로 뛰쳐나가 보니 냄비는 이미 새까맣게 타서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가스불은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허둥지둥 가스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죠. 온 집안이 탄 냄새로 진동했어요. 손발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싶었죠. 평생 가스 불 한 번 실수한 적 없던 나인데 말이에요.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미진이와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탄 냄새를 맡은 두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죠.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집 태워 먹을 작정이야?
지훈이가 코를 막으며 소리쳤어요. 미진이는 새까맣게 탄 냄비를 보더니 과장되게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님, 가스 불 켜놓은 거 잊으셨어요? 저번에는 현관문도 활짝 열어두고 주무시더니. 내가 현관문을 열어뒀다고? 저는 금시초문이었어요. 분명히 잠그고 잤는데 제 기억이 흐릿하니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팔을 잡으며 말했죠. 어머님, 요즘 이상해요.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길 가다가도 멍하니 서 계시고. 혹시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검사라니? 무슨 검사? 치매요, 어머님. 노인성 치매 초기 증상 같아요. 치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내 기억을 잃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병이었죠. 설마 내가 아직 75인데? 그런 생각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매일 떡볶이 판 닦으며 셈을 하는 내가 치매라고요? 하지만 방금 냄비를 태워 먹은 건 사실이었어요. 어제 가게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한참을 서성거렸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 저를 보며 지훈이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큰일이네. 엄마 이 상태로 혼자 두면 위험해서 안 되겠어. 미진아, 요양원 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 여보, 무슨 소리야? 어머님을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 일단 우리가 더 자주 와서 챙겨드려야지. 미진이는 아들을 나무라는 척하며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한 척하는 그 손길이 사실은 뱀이 먹이를 조이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저는 그저 내가 정말 망령이 든 건가 싶어 서러움에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미진이는 제 등을 토닥이며 아들과 눈짓을 교환했죠. 그때 제가 고개를 들어 거울을 봤더라면 미진이의 입가에 걸린 싸늘한 비웃음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정말 내가 병이 든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갉아먹었어요. 그런데 왜 며느리가 주는 그 주스를 마신 날이면 유독 정신이 몽롱해지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미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또 그 보라색 주스가 들려 있었죠. 어머님, 어제 많이 놀라셨죠?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제가 특별히 더 진하게 달여왔어요. 미진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컵을 내밀었어요. 저는 컵을 받아들고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보랏빛 액체 위로 제 얼굴이 비쳤죠. 순간 며칠 전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 상태로 혼자 두면 위험해서 안 되겠어. 그리고 미진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아들에게 속삭이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어요. 어머님 요양원 가시면 이 집 리모델링부터 싹 다시 하자. 냄새나는 헌 가구 다 갖다 버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입에 가져다 댔어요. 미진이의 시선이 제 목을대에 꽂히는 게 느껴졌죠. 맛이나 안 맛이나 감시하는 저 집요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안 드세요? 미진이가 재촉했어요. 저는 꿀꺽하고 주스를 삼켰습니다. 아니, 삼키는 척하며 입안에 머금었죠. 나 화장실 좀 다녀오마. 저는 입을 막은 채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을 잠그자마자 변기에 대고 입에 든 것을 뱉어냈습니다. 보라색 액체가 흰 변기물에 섞여 소용돌이치며 내려갔죠. 거울 속 제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건 병이 아닙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놈들은 지금 멀쩡한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요. 그놈의 건물 때문에요. 저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울 속에 늙은 여자가 무섭게 번득이는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이제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요.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은 저놈들이 아니라 바로 저였으니까요. 챕터 3 탐욕의 민낯과 위기의 서막. 며칠 뒤 거실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가 집안의 공기를 차갑게 갈랐어요. 서울시 마포구 일대 재개발 지구 지정 확정. 대규모 상업 지구 조성 계획.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소파에 누워있던 지훈이가 스프링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마치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확인한 사람처럼 눈이 뒤집혀 있었죠. 엄마, 봤어? 우리 동네야. 우리 건물 있는 그 골목이 재개발된다고. 지훈이는 제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었어요. 침까지 튀기며 흥분한 아들의 얼굴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흉한지 저는 속이 울렁거려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래 뭐 땅값 좀 오르겠구나. 제가 덤덤하게 대꾸하자 지훈이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땅값 좀 오르는 정도가 아니지. 이건 벼락부자 되는 거야. 엄마, 지금이 기회야. 재개발 확정됐으니까 증여세니 뭐니 복잡해지기 전에 명의부터 나한테 넘겨. 내가 알아서 싹 처리하고 엄마는 편하게 모실게. 명의를 넘기라니?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아, 엄마 치매 기운도 있는데 복잡한 거 신경 쓰다가 더 나빠지면 어떡해? 세금 폭탄 맞기 전에 아들이 관리하겠다는 거잖아.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치매 환자 취급을 하는 것도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것도 결국은 이 건물을 꿀꺽 삼키기 위한 밑밥이었어요. 저는 짐짓 멍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난 모른다. 내 건물은 내가 죽으면 그때 가져가라. 엄마, 진짜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나 사실 사채 썼어. 이번 달까지 5억 못 막으면 나 진짜 어디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지훈이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매달렸습니다. 거짓 눈물을 짜내며 징징거리는 꼴이 가관이었죠.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껌 팔던 앵벌이도 저것보다는 연기를 잘했을 겁니다. 그때 부엌에서 과일을 깎던 며느리 미진이가 칼을 탁 내려놓고 다가왔어요. 미진이는 지훈이의 등짝을 때리는 신용을 하며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놀라시게 왜 그래? 빚은 어떻게든 우리가 해결해보자.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얘가 요즘 신경이 예민해서 그래요. 미진이는 깎아놓은 배 한 조각을 제 입에 넣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 기분 전환도 할 겸 여행이나 다녀오시는 거 어때요? 저랑 그이가 어머님 모시고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다녀오려고요. 효도 관광시켜드릴게요. 해외 여행? 네, 태국이요. 날씨도 따뜻하고 마사지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면 어머님 머리 아프신 것도 싹 나을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네. 미진이의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한 냉기를 느꼈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난리치던 놈들이 갑자기 효도 관광이라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입니다. 놈들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알아야 저도 대비를 할 수 있었죠. 그래, 너희가 가자면 가야지. 내 정신이 더 오락가락하기 전에. 제 승낙이 떨어지자마자
지훈이와 미진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마치 걸려들었다라고 말하는 듯한 그 음흉한 눈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건 그날 밤이었어요. 여행 가기 딱 일주일 전이었죠. 한밤중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로 나가 물을 마시려는데 베란다 쪽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담배 냄새가 매캐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숨소리를 죽이고 베란다 창문 밑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발소리가 날까봐 발 뒤꿈치를 들고 벽에 등을 딱 붙였습니다. 아들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네네. 걱정 마십시오. 이번엔 확실합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밤의 정적 속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죠. 네, 다음 주에 태국 갑니다. 거기서 처리하고 올 겁니다. 아니요, 피 볼 일은 없고요. 그냥 거기 두고 올 겁니다. 말도 안 통하고 치맥이 있는 노인네가 거기서 뭘 어쩌겠습니까? 국제 미아되는 거죠, 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아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두고 온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설마 낳아준 어미를 낯선 땅에 버리고 오겠다는 겁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죠. 아들의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네, 서류는 다 준비했습니다. 엄마 인감도장이랑 여권만 제가 챙겨서 귀국할 겁니다. 엄마는 거기서 실종 처리되면 그만이고요. 네, 월요일 아침에 바로 형님 사무실로 가서 도장 찍겠습니다. 잔금 12억 확실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겨우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 삐하는 이명이 들렸죠. 돈 5억, 아니 12억 때문에요. 그 돈 때문에 제 아들놈은 저를 고려장하듯 태국에 갖다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나 엄마 하나뿐인 아들이잖아. 낮에 울며불며 매달리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역겨웠습니다.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았죠. 제 뱃속으로 나아 기른 자식이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몸을 돌려 안방으로 기어들어왔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렸죠. 공포감보다는 뼈에 사무치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불 속에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만큼 세게 쥐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이미 제 마음속의 모정은 그 순간 바싹 말라버렸으니까요. 저는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꾹꾹 눌렀어요.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잠긴 목소리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김 사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제 분식집 10년 단골이자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는 박 변호사였습니다. 박 변호사. 잖아? 아닙니다. 깨어 있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시죠? 박 변호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자 참았던 울음이 울컥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꾹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죠. 내일 아침 일찍 아무도 모르게 자네 사무실로 좀 가야겠네. 네, 사무실로요? 네, 알겠습니다만. 갑자기 왜? 저는 어둠 속에서 번득이는 눈으로 창밖을 노려보며 낮게 의졸였습니다. 건물을 팔아야겠어. 아주 급하게. 네, 건물을요? 아니, 사장님 평생 목숨처럼 아끼시던 건물을 왜?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세. 그리고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내 아들놈이 나를 죽이려고 하거든. 수화기 너머에서 박 변호사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다시 베개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아들의 낮은 통화 소리가 벌레 소리처럼 웅웅거리고 있었죠. 밤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맑게 깨어나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진짜 전쟁 말입니다. 챕터 4 건물을 팔아버리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나가 밥솥 취사 버튼을 누르는 척하다가 현관문을 열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훈이 부부가 잠에서 깨기 전이어야 했죠. 새벽 공기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도착한 곳은 서초동 법조타운 뒷골목이었습니다. 아직 문도 열지 않은 박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저는 웅크리고 앉아 그를 기다렸죠. 30분쯤 지났을까 박 변호사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사장님, 아니, 날도 추운데 밖에서 뭐 하세요? 박 변호사는 놀라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제 손은 이미 시체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죠. 우리는 사무실 안쪽 창문도 없는 작은 상담실에 마주보고 앉았어요.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퀭한 눈으로 어젯밤 들었던 아들의 통화 내용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박 변호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탁 내려놓더니 손수건으로 식은 땀을 닦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저보다 더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사장님, 이건 단순한 폐륜이 아닙니다. 존속 유기 예비 음모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야. 아니, 경찰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이 개입하면 놈들은 발뺌할 게 뻔했죠. 증거도 없는데 노망난 노인네 헛소리 취급이나 당하겠지요. 무엇보다 그렇게 쉽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처벌이 아니네. 파멸이야. 그놈들이 평생을 바쳐 원했던 그 돈줄을 내 손으로 끊어버리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등기권리증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어요. 누런 서류 봉투를 보는 박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건물 당장 팔아주게. 오늘 안으로. 오늘 안으로요? 사장님, 50억짜리 건물을 하루 만에 파는 건 불가능합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던져야 하는데. 상관없어. 40억이든 30억이든 현금으로 바로 꽂아줄 사람을 찾아. 단 조건이 있어. 저는 박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계약은 오늘 하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우리가 태국에 가 있는 동안 넘어가게 해줘. 아들놈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받은 돈은 전액 즉시 연금 신탁으로 묶어버려. 내가 죽기 전까진 아무도, 심지어 나조차도 해지할 수 없게 말이야.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고 이곳저곳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큰손들, 투자자들 그의 목소리가 긴박하게 사무실을 울렸죠. 3시간 뒤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이 구역 재개발 소식을 듣고 눈독을 들이던 투자자였습니다. 그는 시세보다 20%나 싼 가격에 건물을 넘기겠다는 제안을 덥석 물었죠. 정말 이 가격에 넘기시는 겁니까?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으십니다.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인감도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계약서 위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꾹.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아들에 대한 미련이었죠. 평생 떡볶이 국물 냄새 맡아가며 지켜온 내 분신 같은 건물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잔금은 계약대로 바로 신탁계좌로 쏘겠습니다. 매수자가 나간 뒤 박 변호사는 제게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방금 개설한 연금 신탁 통장이었죠. 이제 이 돈은 법적으로 철옹성 안에 갇힌 셈입니다. 아들놈이 칼을 들고 협박해도 며느리가 울고불고 매달려도 절대 빼낼 수 없는 내 돈이 된 것이었어요. 고맙네, 박 변호사.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사장님, 몸 조심하셔야 합니다. 태국 가셔서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걱정 말게. 호랑이 잡으러 가는 사냥꾼이 겁먹어서야 쓰겠나. 저는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1단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2단계가 남아 있었죠. 놈들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미끼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점심때가 다 되어 있었어요. 지훈이와 미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미진이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죠. 어머님, 어디 가셨었어요? 아침부터 안 보이셔서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걱정은 무슨, 얼굴에는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짐짓 멍한 표정을 지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내가 어디 갔었더라? 아, 그래. 시장에 갔었지. 근데 뭘 사러 갔는지 기억이 안 나네. 저는 머리를 툭툭 치며 연기를 했어요. 지훈이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봐, 상태 더 심해졌다니까. 빨리 보내버려야지 원. 아들이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저는 못 들은 척 방으로 들어갔어요. 안방 문을 잠그고 장롱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생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죠. 남편 사망 진단서, 아들 대학 졸업장, 그리고 오래된 여권 하나였습니다. 10년 전 칠순 기념으로 친구들과 동남아 여행을 가려다 다리가 부러져 못 갔던 그때 만든 여권이었어요. 유효기간은 이미 3년 전에 끝났고 구멍이 숭숭 뚫려 폐기된 여권이었죠. 저는 그 구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구청에서 긴급 발급받은 혹은 미리 갱신해뒀던 빳빳한 새 여권을 꺼내 비교해 보았어요. 겉표지 색깔만 같을 뿐 안을 열어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급하게 짐을 챙기고 정신없는 척하면 놈들은 겉모습만 보고 챙길 게 뻔했죠. 저는 낡은 속옷을 꺼내 안쪽에 주머니를 바느질했습니다. 이른바 복대였어요. 거기에 새 여권과 비상금, 그리고 박 변호사가 챙겨준 예비용 폴더폰을 넣고 허리에 단단히 찼습니다. 그리고 헐렁한 몸빼 바지를 입어 감쪽같이 숨겼죠. 이제 남은 건 미끼를 던지는 일이었어요. 저는 구여권을 제 가방 맨 위, 지갑 바로 옆에 잘 보이게 넣어두었습니다. 누가 봐도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외치는 것처럼 말이죠. 거실로 나가자 미진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미진이 옆에 앉았어요. 아가, 우리 언제 가냐? 나 비행기 타는 거 너무 설렌다. 아유, 어머님도 참. 모레 출발이잖아요. 가방은 다 싸셨어요? 응, 다 쌌지. 여권도 여기 맨 위에 잘 넣어놨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저는 가방을 열어 구여권의 끝자락을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미진이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그녀는 곁눈질로 지훈이에게 신호를 보냈죠. 확인했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거기는 어머님이 잘 챙기셔야 해요. 저희가 정신없어서 놓칠 수도 있으니까. 지훈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 웃어라. 실컷 웃어더라. 그 웃음이 통곡으로 바뀌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우리 엄마 떡볶이도 이제 그만 팔고 호강만 하시는 거네? 아들 덕분에? 그럼 내가 엄마 편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가서 마사지도 받고 푹 쉬어. 푹 쉬라니요. 영원히 돌아오지 말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해야 할 자식의 손이 뱀의 가죽처럼 차갑고 끈적하게 느껴졌죠. 그래. 고맙다. 내 새끼. 저는 마음속으로 칼을 갈며 생전 처음으로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놈들에게 속아주는 마지막 연기가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가방 속에 들어있는 구역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너희가 물미끼야. 이걸 무는 순간 너희는 덫에 걸리는 거야.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듯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우르릉 울렸죠. 저는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챕터 5 출국, 그리고 가방 속에 더. 인천공항 출국장 앞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캐리어를 끄는 바퀴 소리, 들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항 천장을 웅웅 울렸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도 제 귀에는 오직 제 심장 뛰는 소리만 천둥처럼 들려왔죠. 쿵, 쿵, 쿵. 마치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가방 저한테 주세요. 제가 들게요. 지훈이가 제 손에 들린 낡은 갈색 가방을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놈의 눈은 가방 지퍼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어리버리한 표정을 지으며 가방을 놓지 않으려는 신용을 했죠. 아니다. 내 여권 여기 있는데. 내가 들고 있을란다. 아유, 어머니도 참. 정신없어서 잃어버리신다니까요.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비행기 탈 때 드릴게요. 지훈이는 기어이 가방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짐짓짐을 정리하는 척하며 가방 지퍼를 스르르 열었어요. 놈의 시선이 가방 맨 위에 올려둔 초록색 여권에 꽂혔습니다. 그건 어젯밤 제가 일부러 챙겨둔 유효기간이 3년이나 지난 구역권이었죠. 지훈이는 여권 거표지만 슬쩍 확인하고는 입꼬리를 실룩 올렸어요. 안을 펼쳐서 유효기간을 확인할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치매 노인네가 감히 여권을 바꿔치기 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테니까요. 게다가 놈의 머릿속은 이미 건물을 팔아치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죠. 미진아, 엄마 잘 모셔. 네, 여보.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미진이가 제 팔짱을 끼며 살갑게 굴었어요. 팔에 닿는 며느리의 체온이 소름 끼치게 싫었지만 저는 순한 양처럼 끌려갔습니다. 제 허리춤, 헐렁한 몸빼 바지 안쪽 복대에는 진짜 여권과 박 변호사가 준 비상금이 뜨겁게 숨쉬고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5시간 후 우리는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기와 습기가 숨을 턱 막히게 했어요. 마치 거대한 찜통 속에 들어온 것 같았죠. 어휴, 덥다 더워. 엄마, 괜찮아? 차 대기시켜놨어. 바로 호텔로 가자. 지훈이는 미리 예약해둔 승합차 쪽으로 저를 밀어넣다시피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낯선 글자들이 적힌 간판들과 야자수가 휙휙 지나갔죠. 화려한 관광지라는데 제 눈에는 그저 저를 가두려는 거대한 감옥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파타야의 외진 곳에 있는 허름한 호텔이었어요. 번화가와는 거리가 멀어 밤이 되면 지나가는 사람조차 없을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놈들이 장소 하나는 기가 막히게 골랐죠. 버리고 도망가기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머님, 피곤하시죠? 짐 풀고 좀 쉬세요. 저녁은 저희가 룸서비스로 시켜드릴게요. 미진이는 제 방 침대에 짐을 풀어주며 말했어요. 방은 좁고 창문 밖은 옆 건물의 벽으로 막혀 있어 답답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보았죠.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8시쯤 되었을까 싶었죠.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미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쟁반이 들려 있었는데 열대 과일 몇 조각과 문제의 그 보라색 주스가 담긴 유리잔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식사하시기 전에 이거 먼저 드세요. 비행기 타느라 피곤하셨죠? 이거 드시고 푹 주무셔야 내일 구경도 다니죠. 미진이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어요. 하지만 유리잔을 내미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죠. 한국에서부터 저를 반쯤 정신 나가게 만들었던 그 약물,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섞은 독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었어요. 코를 가까이 대자 달큰한 과일 향 속에 숨겨진 그 비릿한 화학 약품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미진이는 침대 옆에 서서 제가 마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독사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말입니다. 어서 드세요, 어머님. 얼음 녹으면 맛없어요. 재촉하는 며느리 앞에서 저는 머리를 굴렸어요. 지금 안 마시면 의심을 살 겁니다. 억지로라도 마시는 척해야 했죠. 그래. 목이 마르던 참이다. 저는 잔을 입에 댔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입안으로 흘러들어왔어요. 역겨운 맛이 혀를 마비시키는 것 같았죠. 저는 꿀꺽 소리를 내며 목골대를 움직였지만 사실은 혀 밑 공간에 주스를 가득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며 기침을 했어요. 콜록, 콜록, 아이고, 사례가 들렸나? 저는 황급히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는 척하며 입안에 머금었던 주스를 손수건에 전부 뱉어냈죠. 손수건이 보라색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지만 며느리는 제가 입을 닦는 줄로만 알았을 겁니다. 아유, 천천히 드시지 그러셨어요. 괜찮으세요? 미진이가 등을 두드려주는 척하며 빈 잔을 확인했어요. 잔이 비어있는 것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좀 누우세요. 약 기운 돌면 금방 잠 오실 거예요. 저는 손수건을 꽉 쥐어 주머니에 넣으며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그리고 몽롱한 눈빛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갑자기 눈꺼풀이 무겁구나. 너도 가서 쉬어라. 네, 어머님. 푹 주무세요. 미진이는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번쩍 눈을 떴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젖은 손수건이 차갑게 허벅지를 적시고 있었죠. 이게 증거였습니다. 놈들이 나를 약 먹여 죽이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말이에요. 저는 재빨리 가방에서 지퍼백을 꺼내 젖은 손수건을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대 안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어요. 이제 기다림의 시간만이 남았죠. 새벽 2시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사람의 발소리였죠. 달그락거리며 카드키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자는 척하며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실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훈이와 미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왔죠. 완전히 골아떨어졌네. 약을 2배로 넣었더니 효과가 직방이야. 미진이가 속삭였습니다. 지훈이는 제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더니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빨리 짐 챙겨. 여권이랑 도장만 챙기면 돼. 지훈이는 협탁 위에 놓인 제 갈색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제가 맨 위에 올려두었던 구여권을 꺼내 자신의 힙색에 넣었죠. 이어서 안쪽 주머니를 뒤져 인감도장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도장 역시 제가 파놓은 3,000원짜리 막도장이었어요. 챙겼어. 가자. 어머님 핸드폰이랑 지갑은? 다 챙겨. 돈 한 푼 없어야 꼼짝없이 갇혀있지. 호텔비도 안 냈으니까 내일 아침에 쫓겨날 거야. 길바닥 헤매다가 경찰서나 가겠지 뭐. 지훈이는 제 머리맡에 있던 핸드폰과 지갑까지 싹쓸이에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저놈이 정말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맞는가 싶었죠. 짐승도 제 어미한테는 이러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여보, 진짜 그냥 가도 돼?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해? 미진이가 살짝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문제는 무슨? 치매 노인이 혼자 나갔다가 길 잃어버렸다고 신고하면 끝이야. 우리가 알리바이 다 만들어놨잖아. 잔금 받고 며칠 뒤에 와서 찾는 척 연기만 좀 하면 돼. 가자, 시간 없어. 비행기 놓치겠어. 2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죠. 그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청소부처럼 가볍게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끽, 쿵. 호텔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어요. 복도에서 멀어지는 캐리어 바퀴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죠.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켰어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방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들이 서 있던 자리를 노려보았죠. 그래, 잘 가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리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가서 꿈을 꾸거라. 50억 건물이 내 손에 들어오는 꿈을. 그 꿈이 산산조각 날 때 너희 표정이 어떨지 내가 아주 궁금하구나.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멀리서 택시 한 대가 호텔을 빠져나가는 불빛이 보였어요. 붉은 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떠났습니다. 가짜 여권과 가짜 도장을 들고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것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진짜 여권과 약물이 묻은 손수건, 그리고 놈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복대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박 변호사가 준 예비용 폰이었습니다. 전원을 켜자마자 화면이 밝게 빛났죠. 준비 완료했습니다. 연락 기다립니다. 박 변호사의 문자였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놈들이 미끼를 물었다. 지금 바로 공항으로 간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첫 비행기를 타려면 서둘러야 했죠. 놈들보다 늦게 도착해서는 안 됩니다. 놈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제가 먼저 도착해서 그 잔을 깨부숴야 했으니까요. 저는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맸어요. 75세 김말순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치열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습한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죠. 챕터 6 엇갈린 귀국과 폭풍 전야. 택시가 방콕 수완나품 공항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며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힐끔거리며 저를 쳐다봤죠. 하긴 70 넘은 노인이 헐렁한 몸빼 바지 차림으로 새벽같이 공항으로 달리니 이상하게 보였겠지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카운터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려 복대 지퍼가 잘 열리지 않았어요. 간신히 꺼낸 진짜 여권과 빳빳한 현금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코리아, 서울, 패스트, 제일 빠른 거. 짧은 영어였지만 제 눈빛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직원이 서둘러 표를 끊어줬죠. 다행히 아들 부부가 탄 비행기 바로 다음 편 2시간 뒤에 출발하는 비행기에 자리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손에 쥐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기다려라. 내가 간다. 저는 공항 유리창 너머 활주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고 있겠지요. 자신들이 완벽하게 이겼다고 착각하면서 말이죠.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었습니다. 지훈이와 미진이는 카트를 밀며 게이트를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장거리 비행의 피로보다는 거사를 치르고 왔다는 묘한 흥분감이 감돌았죠. 아, 이제야 살 것 같네. 그 징글징글한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지훈이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미진이는 주변을 의식한 듯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지훈이의 팔을 꼬집었어요. 여보, 입 조심해.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누가 들어? 여긴 한국이고 엄마는 태국 구석탱이에 있는데 지금쯤 호텔에서 쫓겨나서 길바닥 헤매고 있겠지. 아유, 속 시원해. 근데 진짜 괜찮겠지? 나중에 경찰 연락 오면. 걱정 말라니까. 월요일에 잔금 받고 나서 며칠 뒤에 태국 대사관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돼. 어머니가 여행 중에 사라지셨다고 울면서 신고하면 끝이야. 치매 노인 실종 사건이 한두 건이야? 못 찾으면 그만이지. 지훈이는 휘파람까지 불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죠.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김 사장님, 접니다. 네네, 잘 다녀왔죠. 어머니요? 아, 어머니는 너무 좋으셔서 거기 좀 더 계시겠다고 해서 저희만 먼저 들어왔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10시요? 당연하죠. 도장 챙겨서 가겠습니다. 현금 준비 딱 해두십시오. 네. 전화를 끊은 지훈이는 미진이와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10이요. 그들의 눈에는 이미 눈앞에 쌓인 돈다발밖에 보이지 않았죠. 자신들의 등 뒤로 분노의 추격자가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토요일 오후 저를 태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익숙한 한국의 공기, 한국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리자 코끝이 찡해졌어요. 살아서 돌아왔구나 싶었죠.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구석진 기둥 뒤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다가왔어요. 박 변호사였습니다. 사장님, 그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제 꼴이 말이 아니었나 봐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퀭한 채 며칠 전 입고 나간 옷 그대로였으니까요. 박 변호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내 몸뚱이는 멀쩡해. 놈들은 들어왔나? 네, 오전에 입국한 거 확인했습니다. 지금쯤 집에서 잔치라도 벌이고 있겠죠. 박 변호사는 저를 자신의 차에 태웠어요. 차는 집이 아닌 서울 외곽의 조용한 모텔촌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집에 들어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죠.
월요일 아침 결정적인 순간까지 저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미리 잡아둔 방은 작지만 깨끗했어요. 그는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과 물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딱 이틀만 숨어 계세요. 핸드폰도 켜지 마시고요. 놈들이 위치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네. 등기는? 건물 등기는 어떻게 됐나?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씩 웃으며 서류 가방에서 따끈따끈한 서류 한 장을 꺼냈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였습니다. 소유주란에는 제 이름 대신 낯선 신탁회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어제부로 처리 끝났습니다. 이제 그 건물은 법적으로 사장님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아드님이 훔쳐간 도장으로 백날 계약서를 써봤자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손에 쥔 종이 한 장이 50억짜리 방패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죠. 일요일은 폭풍 전야처럼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좁은 모텔방에 갇혀 창밖의 빗소리만 듣고 있었어요. TV도 켜지 않았죠. 그저 복대에서 꺼낸 증거물들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보라색 얼룩이 묻은 손수건, 놈들의 패륜적인 대화가 담긴 녹음기. 이것들이 제 무기였어요. 한편 그 시각 지훈이네 집 풍경은 가관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심어둔 정보통 건물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놈들은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시고 난리가 났다고 했죠. 여보, 나 이참에 차 바꿀까? 벤츠 신형 나왔던데. 아유, 차가 문제야? 강남 아파트부터 알아봐야지. 우리 이제 건물주도 아니고 현금 부자야. 현금 부자. 거실에 배달 음식을 잔뜩 시켜놓고 술판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심지어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연기까지 시작했다고 해요. 네, 고모님. 어머니는 태국이 너무 좋으시다고 한 달 살기 하고 오신대요. 네네, 건강하세요. 걱정 마세요.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실컷 즐겨라 싶었죠. 그 술맛이 내일 아침이면 쓰디쓴 독배가 될 테니 말이에요. 그리고 운명의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목욕 재개를 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여전히 주름지고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30년 전 분식집을 처음 열던 그날처럼 도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박 변호사가 준비해준 깔끔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엔 불편해서 입지도 않던 옷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전투복이었습니다. 오전 9시 박 변호사의 차가 모텔 앞에 섰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사장님? 가세. 내 인생 찾으러. 차는 강변북로를 타고 서울 시내로 질주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강 물결이 오늘따라 거세게 일렁였죠. 제 마음도 덩달아 일렁거렸습니다. 자식을 내 손으로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이 꽃길일 리 없겠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저도 살고 저 썩어 빠진 아들놈의 정신머리도 고쳐놓을 수 있을 테니까요. 도착했습니다. 차는 낯익은 부동산 사무실 앞에 멈췄습니다. 유리 통창 너머로 희희낙낙하며 웃고 있는 지훈이와 미진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맞은편에는 돈 가방을 든 매수자가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붉은 인주와 계약서가 놓여 있었죠. 아들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제 낡은 가방에서 훔쳐간 그 가짜 도장이었어요. 아들의 손이 계약서를 향해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들어가시죠. 박 변호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죠. 뚜벅, 뚜벅. 구두 굽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을 울렸습니다.
이제 쇼타임입니다. 부동산 사무실 유리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찔렀죠. 저는 망설임 없이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딸랑. 경쾌한 종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도장을 찍으려던 아들의 손이 공중에서 딱 멈췄죠. 그리고 놈의 눈동자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뒤집히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챕터 7 월요일 아침의 참교육. 부동산 사무실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 같았어요.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계약서가 부채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붉은 인주통이 뚜껑이 열린 채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잔금 12억은 확인하셨죠? 부동산 사장님이 손가락으로 계약서 하단을 짚었습니다. 지훈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죠. 놈의 손에는 제 가방에서 훔쳐간 그 낡은 도장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도장집을 벗기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흥분 때문인지 일말의 죄책감 때문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아마 전자였겠지요. 여보, 빨리 찍어. 사장님 기다리시잖아. 미진이가 옆에서 아들의 팔꿈치를 툭 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맞은편 매수자가 올려둔 두툼한 수표 봉투에 고정되어 있었죠.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가 고깃덩어리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알았어. 지훈이가 도장에 인주를 듬뿍 묻혔어요. 그리고 계약서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저 도장만 찍히면 제 30년 인생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순간이었죠. 쾅! 그때였습니다. 제가 사무실 문을 부서져라 열어젖힌 것은요. 유리문이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던 네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저에게 꽂혔죠. 그 손 당장 치워라. 제 목소리가 사무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도장을 찍으려던 지훈이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어요. 저를 확인한 지훈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얼굴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가더군요. 엄마. 옆에 있던 미진이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툭! 무거운 가방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죠. 그녀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여기에? 왜? 태국 길바닥에서 객사했을 줄 알았는데 살아서 걸어 들어오니 귀신이라도 본 것 같으냐? 저는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그들 앞으로 걸어갔어요. 박 변호사와 건장한 체격의 김 형사가 제 뒤를 따랐습니다. 지훈이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도장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엄마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호텔에서 사라져서. 닥쳐라. 저는 아들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살과 살이 부딪히는 파열음이 날카롭게 터졌죠. 제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센 일격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가 돌아간 채 멍하니 저를 쳐다봤어요. 어디서 그 더러운 입을 놀려. 나를 찾으려고 고생을 해? 비행기 타고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이보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계약 안 하실 거예요? 영문을 모르는 매수자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매수자를 향해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어요. 박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등기사항 전 부증명서였습니다. 이 계약 못합니다. 아니, 애초에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매수자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신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잖아.
이게 뭐야? 당신들 나한테 사기치려고 했어? 매수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지훈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훈이는 캑캑거리며 발버둥 쳤죠. 아,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 이거 뭐야? 엄마가 나한테 준다고 했잖아. 엄마가 치매라서 기억을 못하는 거야.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죠. 그 모습이 너무나 추해서 오히려 차분해지더군요. 치매? 그래, 내가 치매라고 치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치익. 거기서 처리하고 올 겁니다. 말도 안 통하고 치맥이 있는 노인네가 거기서 뭘 어쩌겠습니까? 국제 미화되는 거죠. 아들의 목소리가 사무실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미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지퍼백에 밀봉된 보라색 얼룩이 묻은 손수건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네가 나한테 먹인 그 주스 여기 다 뱉어왔다. 병원에서 성분 분석 다 끝냈어. 수면제랑 동물한테나 쓰는 마취제 성분이라더라. 며느리라는 년이 시어머니한테 마약을 먹여? 어머님, 그게 아니라 미진이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어요. 저는 발을 빼며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훈이가 등 뒤에 숨기고 있던 도장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패대기 쳤어요. 도장이 대구르르 굴러가 구석에 처박혔습니다. 그거 역전 앞 도장 파는 집에서 3,000원 주고 판 막도장이다. 진짜 인감은 여기 내 가슴 속에 있고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거짓말, 폐륜, 사기,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요. 사무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정막을 깬 건 김 형사의 건조한 목소리였죠. 박지훈 씨, 이미진 씨, 당신들을 존속 유기미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아들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미진이의 손목에도 은팔찌가 채워졌어요. 그제야 현실을 자각한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나 감옥 가기 싫어. 어머님,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우리 애는 어떡해요? 지훈이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찌우며 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12억을 꿈꾸며 희희덕거리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였고 콧물과 눈물로 뒤범벅이 된 추악한 얼굴만 남아 있었죠.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차라리 내가 정말 치매여서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죠.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면 남은 제 인생도 저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갈 뿐입니다.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국 호텔방에서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죽었다. 너희 엄마 김말수는 그 방에서 죽고 없어. 여기 서 있는 사람은 건물주 김 사장일 뿐이다. 엄마, 내 이름 부르지 마라. 징그러우니까. 저는 뒤돌아섰어요. 김 형사와 다른 형사들이 두 사람을 양쪽에서 붙잡아 끌고 나갔습니다. 질질 끌려가면서도 놈들은 끝까지 제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죠. 그 처절한 비명소리가 부동산 사무실 밖으로 멀어질 때까지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변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닿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으흐흑, 으흑. 참았던 눈물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죠. 그런데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감옥에 보낸 어미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어요. 부동산 사장님도 매수자도 박 변호사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는 여전히 무심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이 제 핏줄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잔인하고도 슬픈 나의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챕터 8 분식집로 돌아온 일상, 그리고 진짜 엔딩. 탕, 탕, 탕.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어요. 그 건조하고 딱딱한 소리가 제 인생의 한 챕터를 닫는 마침표처럼 느껴졌습니다. 피고인 박지훈에게 징역 5년, 피고인 이미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석에 선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아들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거렸죠. 하지만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긴 재판 동안 저는 이미 흘릴 눈물을 다 쏟아버렸으니까요. 이제 제 눈에 남은 건 메마른 모래바람 같은 씁쓸함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문을 나섰어요. 가을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죠. 가슴속에 얹혀있던 채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로소 저는 자유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제 옆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제 재산과 관련된 마지막 정리 서류였습니다. 그래, 자네가 고생했지. 밥이나 먹으러 가세. 우리는 법원 앞 설렁탕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자 얼어붙었던 속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물 매각 대금은 말씀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30억은 사장님 명의의 즉시 연금 신탁으로 묶어서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로 나오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부처에 잘 전달했고요. 그리고 박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 빈말입니다. 채권자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말 안 갚아주실 겁니까? 사장님 재산이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데요. 저는 숟가락을 딱 내려놓았어요. 국물 위로 기름방울이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박 변호사. 네. 썩은 이는 뽑아버려야지. 아프다고 놔두면 잇몸까지 다 내려앉는 법이야. 내가 그 빚을 갚아주면 그놈은 감옥에서 나와서 또 빚을 질 거다. 평생 남 탓이나 하면서 살겠지. 그게 자식을 망치는 길이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 재산은 오직 나를 위해서만 쓸 거야. 내 노후, 내 병원비, 내 밥값. 그게 내가 내린 결론이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설렁탕 맛이 유난히 구수했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서울 뒷골목, 익숙한 자리에 다시 분식집 천막이 쳐졌어요.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철판 위에서 떡볶이가 빨갛게 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골목을 채웠죠. 할머니, 다시 나오셨네요?
아이고, 사장님, 어디 편찮으신 줄 알았어요. 한참 안 보이셔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반가워했습니다. 넥타이 맨 회사원, 교복 입은 학생들, 장바구니 든 아줌마들, 모두가 제 떡볶이를 기다려준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유, 늙은이가 집에만 있으니 좀이 쑤셔서 말이야. 많이들 먹고 가.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떡볶이를 그릇에 듬뿍 담아 건넸습니다. 뜨거운 김서린 앞치마를 두르고 좁은 리어카 안에서 국자를 휘젓는 이 순간이요. 50억 건물주 소리를 들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마음 편하고 행복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온전한 내 구역이었으니까요. 그때 우체부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멈추고 편지 한 통을 건네주고 갔어요. 발신인은 XX 교도소 박지훈. 아들이 보낸 옥중 편지였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만 봐도 아들의 필체가 눈에 선했죠. 구구절절 반성한다. 잘못했다. 영치금 좀 넣어달라. 안 봐도 뻔한 내용이겠지요. 저는 잠시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짠한 연민이 고개를 들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지금 마음이 약해지면 또다시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저는 떡볶이 판 아래 연탄불 아궁이 뚜껑을 열었어요. 시뻘건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편지 봉투를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활활. 종이는 순식간에 검은재가 되어 사라졌어요. 연기 한 줌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이 날아가는 것 같았죠. 할머니, 떡볶이 1인분 더 주세요. 오냐, 알았다. 튀김도 하나 서비스로 줄게. 저는 다시 국자를 잡았습니다. 손님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왔어요. 밤하늘에는 달이 휘영청 밝게 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여러분, 자식은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기른다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 지갑이 비어버리는 순간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남이 될 수 있다는 걸요. 다 퍼주고 껍데기만 남지 마세요. 끝까지 내 것을 쥐고 있어야 내 존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건물은 팔아버렸지만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샀습니다. 오늘 먹는 이 떡볶이가 참 맵고도 달달하네요. 제 인생처럼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흔히 자식에게 다 퍼주고 빈 껍데기만 남는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오늘 주인공 김말순 할머니는 그 껍데기가 되는 대신 썩은 살을 도려내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물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제 손으로 끊어내는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대사처럼 건물이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존엄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자식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내 두 다리로 서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걱정, 노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신다면 부디 말순 할머니의 용기를 떠올리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장 빛나고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남은 인생은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즐겁고 건강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